품이 있는 가난, 결핍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 한편에 작은 상처를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 친구들의 화려한 근황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초라함,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라는 자책의 목소리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시대에도 인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할 뿐이지요. 여러분,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핍 그 자체는 도덕적 실패가 아니며 인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처럼, 겨울의 추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크게 보여라. 더 화려하게 살아라. 이 목소리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라는 현대의 거울은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비추며 여러분은 그 거울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은 여러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관점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가난을 대하는 전혀 다른 시선, 외부의 결핍을 내면의 풍요로 압도하는 철학적 태도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전환입니다. 소유의 노예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소유의 노예인가, 자기의 주인인가? 여러분, 제가 평생을 연구하며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금기가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월급이 오르면 잠시 기쁘지만 곧 그 수준에 익숙해지고 다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작은 집을 얻으면 큰 집이 부럽고 큰 집을 얻으면 더 넓은 정원이 달린 저택이 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에 의해 노예가 됩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떠안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면 주차할 곳을 걱정하고 흠집이 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살았던 19세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부유한 상인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금고 가득 금화를 쌓아놓고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까봐 전전긍긍했지요.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평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작은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사랑하는 책들 사이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님이 적은 오후에는 플라톤을 읽었고 저녁에는 칸트를 사색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놀랍도록 풍성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진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 말입니다. 가진 것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질병이 찾아오면, 사기를 당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것, 즉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본질,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품성, 여러분의 정신적 깊이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황제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들 대부분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반면 청빈했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의 사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지녔습니까?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경주입니다.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경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그것이 무의미한 경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를 묻고 저녁에 잠들 때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를 돌아보십시오. 가난은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선물도 줍니다. 바로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자들은 평생 이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바깥에 서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적게 가졌지만 그렇기에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노예가 아닌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고독, 가난을 품위로 바꾸는 연금술. 여러분, 가난이 가져다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할 때 거절해야 하는 그 순간, 결혼식 축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을 궁핍하게 살아야 하는 그 현실, 명절에 가족들과 비교당하며 느끼는 그 수치심. 현대 사회는 여러분께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트워킹을 하라. 인맥을 쌓아라. 보여줘라. 연결되어라. 그리고 가난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서 소외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난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고독 그 자체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본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직함, 재산, 인맥, 외모. 이것들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일입니다. 동료 교수들은 저를 둘러싸고 아첨했습니다. 제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을 떠나 은둔 생활을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화였다는 것을. 진짜가 아닌 것들이 스스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들어왔습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소음, 관습의 압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화려한 살롱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방, 혼자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사색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제가 부유하여 매일 저녁 파티에 초대받았다면, 만약 수많은 사교 모임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 책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기 발견의 실험실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깐만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가난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만남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였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깊어집니다. 마치 우물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얕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넓게 퍼져 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물은 좁아도 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품고 있습니다. 고독한 저녁 시간에 책을 펼치십시오. 플라톤과 대화하고 세익스피어와 교감하고 괴테와 산책하십시오. 이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갑이 아닌 여러분의 정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독한 주말 아침에 산책을 나가십시오. 자연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지 묻지 않습니다. 나무는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그늘을 드리우고 새들은 부자에게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고독한 밤에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꿈을 기록하고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이것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난은 여러분에게서 피상적인 관계들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가장 깊은 관계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가꾸십시오.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승인이면 충분합니다. 고독은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납을 품이라는 금으로 바꿉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귀족으로 만들 것입니다. 재산의 귀족이 아닌 정신의 귀족으로 말입니다. 지적 풍요가 만드는 단단한 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지적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와 정신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둘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으로는 가난합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TV를 켜거나 파티를 열거나 쇼핑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단 1시간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원히 지루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 우주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도 무인도의 표류에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적 풍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 느끼는 깊이, 이해하는 폭을 의미합니다. 한 권의 책을 보십시오. 중고 서점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책 한 권이 여러분께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책은 여러분을 다른 시대로, 다른 세계로, 다른 의식 상태로 데려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으면 여러분은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누추한 다락방에서 살인자의 내면을 경험합니다. 칸트의 순수의 성비판을 읽으면 여러분은 인간 이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읽으면 권력욕과 양심의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영혼을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경험이 1,000원, 2,000원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명품 가방도 어떤 고급 레스토랑도 이런 풍요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독서를 해왔습니다. 제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값비싼 컬렉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외로울 때 플라톤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절망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쁠 때 시인들이 그 기쁨을 노래로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정신적 재산을 축적하십시오. 매달 책 한 권을 사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라도 말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내면에 성벽을 쌓아줄 것입니다. 이 성벽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킵니까? 바로 외부 세계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사람들의 무시, 사회의 멸시,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단단한 정신적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자유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았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육체는 묶을 수 있지만 나의 정신은 누구도 묶을 수 없다. 그의 정신은 어떻게 그토록 자유로웠습니까? 그는 스토아 철학을 깊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지적 보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이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신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곳에 보물을 쌓으십시오. 독서만이 아닙니다. 사색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하며 생각하고 커피를 마시며 생각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십시오. 무엇에 대해 생각하느냐고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삶의 의미, 죽음의 본질, 시간의 흐름, 사랑의 정체, 행복의 조건. 이런 질문들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합니다. 영상을 소비하고 뉴스를 소비하고 SNS 피드를 소비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타인이 만든 콘텐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가난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콘텐츠를 소비할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소비 대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만의 통찰을, 자신만의 철학을 말입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점점 명료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글쓰기는 생각의 훈련입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음악을 만드십시오. 시를 쓰십시오.
이 모든 것은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을 놀랍도록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썼듯이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만 생각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팔리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이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직장, 화려하지 않은 일상.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으로 여러분 자신을 건설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씩 독서하고 사색한 사람과 그 시간을 TV와 게임으로 보낸 사람. 둘의 내면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쁜 우물처럼 풍성하고 다른 사람은 메마른 땅처럼 황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외부의 결핍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풍요를 건설하며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지적 풍요는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직장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의 정신만큼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성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체를 쌓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입니다. 초라해지지 않는 단호한 삶의 태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실천적인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가난 그 자체는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제가 평생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는 태도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가난뱅이는 존중받지만 비굴한 부자는 경멸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대부분의 고통은 여기서 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다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겠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여러분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하는 순간 상대방도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불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젊은 시절 대학 사회에서 제 철학이 조롱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 이론이 너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진리를 발견했는가? 답은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관념들을 반복할 뿐 진정한 탐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난을 비웃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과연 존경할 만합니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 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을 내면화하지는 마십시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현대 사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합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의 화려한 삶이 보입니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명품 사진. 하지만 이것은 편집된 현실입니다. 그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SNS에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뒤에는 카드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소 뒤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전체 삶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편집된 이미지와 여러분의 전체 삶을 비교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타인은 타인의 길을 갑니다. 마라톤 선수가 수영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강조했듯이 각자는 자신의 의식이라는 성벽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삽니다. 타인의 의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적게 가진 것에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것, 최신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물질주의에 포획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소지품에 대해 뭐라고 하거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적게 가진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짐이 가볍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거절입니다. 친구들이 비싼 모임에 초대할 때, 가족이 돈을 요구할 때, 사회가 소비를 강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품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거절을 통해 여러분은 자기 경계를 만듭니다. 이 경계는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압력, 물질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말입니다. 다섯째, 작은 품위를 지키십시오. 가난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품위가 있습니다. 깨끗한 옷, 정돈된 머리, 정중한 언어, 시간 약속 지키기. 이것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누더기를 입은 사람도 그 누더기가 깨끗하다면 그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싼 옷을 입었지만 더러운 사람은 경멸당합니다. 품위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품위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십시오. 나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란 조용한 저녁에 책을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짜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부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선택입니다. 가난은 주어진 조건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비굴해질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 움츠러들 것인가, 당당히 설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적게 가졌으나 고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되 품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승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큰 자산. 여러분,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유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독을 축복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적 풍요로 내면을 건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태도로 세상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자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금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억만장자가 모든 재산을 내놓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부자들은 평생 소유의 환상 속에서 헤맬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더 많이를 외치다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의 가난이 나를 만들었다고. 왜냐하면 그 가난이 여러분을 정신의 귀족으로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품위 있는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게 가졌으나 당당한 것입니다. 외부는 초라하나 내면은 풍성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나 자신만의 기준으로는 부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추구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교에서, 불안에서, 초조함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존재 자체에서 오는 행복을 말입니다. 부디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외롭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품위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대본을 쓰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1세기를 살았다면 그는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더욱 절실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유를 통한 정체성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수로, 연봉의 크기로, 차의 가격으로 우리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사기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의 우울증, 약물 중독, 자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품이 있는 가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 결코 불행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물질주의의 독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고요함을, 정신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귀족이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생각 한 조각, 글 한 문장. 이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저는 이 대본을 통해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전환점으로 만드십시오. 소유에서 존재로, 외부에서 내부로, 비교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자신을 성장시킨다면 언젠가 세상은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때 여러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